오늘 하루쯤이라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다. 시가 되는 비밀, 오늘도 박영호 교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 피렌체의 그 여자 시집, 이게 언제 출간되었을까요? 한참 됐죠.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제가 교수님한테 2015년 10월 19일 날 사인을 이렇게 받은 그러니까. 시집이네요. 근데 따끈따끈해 보여요. 2015년이면 한참 된 거잖아요. 보니까 이게 시집보다는 시조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시조집이죠. 시조집인 제가 거죠? 시조로 등단을 했는데 네. 시조집이 그동안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뭐 그 나를 추천해 주신 뭐 정한영 선생님이나 이태혁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막 그런 것들이 좀 해서 시조만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조집이 되고. 그러니까 시조인 거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시조도 정형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져 있어서 얼핏 독자들이 보면 시조인지 시인지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합니다. 교수님은?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정형률을 잃어버리면 시조가 시조로서의 아니니까? 어떤 가치를 저는 상실 뭐 새로운 것을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형식을 파괴하면서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유시도 그렇지만 시조까지는 그거는 좀 그렇죠. 그렇다. 예. 여기 보니까 피렌체의 그 여자 하면서 보통 시집 표지에 얼굴 잘 안 넣잖아요. 교수님 얼굴 맞죠? 그거 내가 넣은 게 아니고 네. 출판사에서 시리즈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칼라만 바꿔서 해서 이 패턴으로? 그렇죠. 그럼 다 시인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이제 그 시리즈에 36번째 시리즈네요. 피렌체의 그 여자, 좀 시집 제목으로서는 아리송송하면서 야리꼬리해요. 이제 몇 개 후보가 이제 그 후보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피렌체의 그 여자 정도야 조금 팔리지만 딴 제목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또 팔려야 되니까 좀 팔렸나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시조집 안에는 그 여행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피렌체가 사실 뭐 그 유럽의 어떤 관광지를 또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유럽에 가면 또 이런 색깔의 지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약간 색깔의 그런 지붕. 유럽풍의 느낌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딱 폈는데 피렌체의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행에 대한 시들이 이제 참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라오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 한번 제가 볼까요? 예. 라오스. 근데 제목은 테라스가 있는 풍경, 라오스 빵비행. 방비행이라고 해요. 방비행. 방비행. 유명한 관광지.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특히 라오스라는 곳이 직항도 없고 네. 지금처럼 막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요? 방비행이? 어떠셨어요? 그럼 한참 전에 가셨다는 얘기네. 라오스 요즘에 많이 뜨고는 있었지, 코로나 직전에는. 그 베트남에서 이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베트남 작가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갈까,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갈까, 안 그러면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를 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라오스를 가게 됐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때. 왜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왜? 비행기가 한 50년 된 썩은 비행기인데 오래된 비행기? 가다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막 어머. 놀이공원 저기 타는 것처럼. 그래서 비는 또 우기여가지고 엄청 돼서 얘가 도대체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비엔틴이라는 곳이 이제 라오스 수도인데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던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비행기가?
캄보디아로 가자. 캄보디아를 갈까? 아, 라오스를 갔는데 이제 그때 그 캄보디아 갔으면 한 끗 차이로 캄보디아 갔으면 나 우리 이렇게 못 만나.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한 끗 차이야. 야, 선택 잘해야 돼.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슬라이딩 도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출근 시간에 어떤 여자가 막 뛰어가가지고 전철문이 닫히는 순간에 타는 거 타지 않고 가지고 그 두 가지 경우를 해가지고 그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에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딱 하나 정한 게 있어요, 교수님. 뭔지 궁금하시죠? 예. 알려드릴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 뛰지 않기. 뛰지 않기. 뛰지 않기? 뛰다가 다쳤어요? 아니요,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횡단보도 이렇게 막 왜 깜빡깜빡할 때 막 아,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슬라이딩 도어스. 네. 이렇게 왜 살아 내가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막 뛰어서 딱 갔는데 전철은 3분의 1와 안 뛰어도 되는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 많았던 이제 그 전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 그 대구 지하철 맞아요. 진짜 그때 막 뛰어갔는데 못한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그냥 문 그러니까 닫히는 거 열어가지고 맞아. 타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비근한 애로 그 횡단보도를 뛰어가서 전철 이야기 있지만 매사에 조금 더 서둘러서 가자. 약속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삶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루즈해지면서 여유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너무 조급하게 저는 달렸던 이렇게 거야. 약속을 하거나 절대 어떤 그 업무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을 내 스스로에게 과부하를 안 줄래. 그러니까요. 잘 한 거죠? 그럼. 이제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호가 여유가 있어도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다음 거 여유 있게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살필 게 되게 많더라고요. 테라스에 있는 풍경 라오스 방비행에서 새벽을 깨우는 아열대 소나기가 되게 많이 오죠. 거의 뭐 여름에 녹이 막 강물이 퉁퉁 부르지. 같은데. 강물이 퉁퉁 부었다. 시다. 그거 저 주세요. 네, 바로 강물이 퉁퉁 부었다. 그건 제 겁니다. 숙지처럼 또 숙지가 나와. 숙지처럼 밀려드는 황토빛 강물결. 그러니까 물이 밤새도록 그냥. 숨죽여 커튼을 걷자 가슴 가득 넘쳐오는 땡땡땡. 뭐가 넘쳐왔을까요? 나는 그때 상당히 이렇게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방비행은.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도착했을 때는 강물이 이렇게 안 불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밤에 보트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커튼 따가니까 막 그 황토물, 강물 탁 넘쳐나요? 지나가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강물 풍경보다는 그 산허리에 걸려있는 구름이라든가 이제 비가 개인 뒤에 그리고 이 산의 풍경이 너무 독특했어요. 지금 교수님 순간적으로 그때 순간이동 하셨죠? 얘기하실 때 그랬어. 점점점 했는데 다음이 산허리에 걸린 구름이 나오고 못이 치마를 두른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속마음 숨기고 새도록 불어난 강물 속 흘러가는 사연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너무나 좋은 게 지금 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때 기억이. 근데 바로 엊그제처럼 확 왔죠.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게 시가 주는 큰 그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3년에 보니까 애태우는 가슴앓이 외로움 한 잔으로 또 한 잔으로 인생은 외로워. 외로움 한 잔으로 기다랗게 늘어선 테라스에 홀로 앉아 또 여기 혼자 있어 한 움큼 생집을 내어 그려보는 수채화 다 그냥 수채화처럼 이렇게 풍경이 그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저마다의 어떤 삶이 그 아름다운 풍경처럼 그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다. 사람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죠. 근데 그걸 이제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 있겠죠. 한웅쿰 생집을 내어 그려보는 수채화. 시를 또 쓰는 것 그런 시 창작의 길도 그렇고 삶의 길도 그렇고 생집을 짜내는 그런 처절한 아픔, 외로움, 고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더 그래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수채화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생집에서 저는 딱 멈췄거든요. 아,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만큼한 걸 갖다 갈면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음. 그런 어떤 그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농축이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풍경 농축을 시켜서 그 풍경 속에 이렇게 진짜 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위안 같은 것이 아닌가. 그 작품들은 그런 자연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시절, 유년기와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그때도 똑같은 거의 뭐 어른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도.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뼛속까지 교수님은 글을 써야 되고 길 찾기를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네요.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이 지식창고의 부자로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감정들, 이제 그 어릴 때 봤던 그런 자연들, 또 그런 고민. 사실은 무슨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은 그것도 보통 학교도 아니고 진짜 그 공을 들여서 다려야 할 학교인데 안 간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세상이 뭐 절단난 부모님 중에서는 그런 적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때 혼자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밑바탕이 된 거죠. 밑거름. 그게 이제 글 쓰는 걸로 나타난 게 아닌가. 발현됐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테라스의 풍경이 남달리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읽혀지긴 하지만 그런 깊이와 농익은 발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오히려 쉽게 써내려가는 거.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없으면 좀 꼬거든요. 어렵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삶의 철학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더 낭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풍경, 라오스 방비행에서 박영우. 새벽을 깨우는 아열대의 소나기에 숙취처럼 밀려드는 황토빛 강물결. 숨죽여 커튼을 걷자 가슴 가득 넘쳐오는 산 허리에 걸린 구름. 못이 치마를 두른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속마음을 숨기고 새도록 불어난 강물 속 흘러가는 사연들. 애태우는 가슴앓이 외로움 한 잔으로 기다랗게 늘어선 테라스에 홀로 앉아 한 움큼 생즙을 내어 그려보는 수채화. 소리로 들으면 시가 진짜 살아난다니까요. 낭송이 시를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그렇지. 옷을 입는 거지. 그렇지. 민낯이었다면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히는 작업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럼.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 되는 비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